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독특한 세계관인데요. 오늘은 K-팝의 대세 문화로 자리 잡은 세계관과 그 의미에 대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이 또 세계관 문화가 이 K-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세계관 살펴볼까요? K-팝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한 가수는 엑소예요. 물론 그 이전에 동방신기라든지 H.O.T 때 약간 컨셉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가수는 이제 엑소고요. 그 세계관을 K-팝의 거대 공식으로 화려하게 꽃피운 가수는 BT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엑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초능력자 컨셉이에요. 당시에는 이 세계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을 딱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했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판타지 중심의 세계관은 이후에 K-팝 그룹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자, BTS의 세계관을 좀 보면 뭐 청춘의 아픔, 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청년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담아내는 그 공감이라는 또 성장이라는 코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BTS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일상에 이렇게 좀 잘 담아내는 현실적인 가까이 다가오는 세계관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엑소 같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나 초현실적인 세상을 그려내는 이상으로 멀리 떠나는 이 두 개의 세계관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을 파생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K-팝 세계관이란 개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K-팝 세계관이 좀 달라요. K-팝은 일단 아이돌 음악에 이야기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만들어낸 영화 같은 가상의 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귀로 듣는 음악이잖아요. 여기에 눈으로 보는 가상 세계를 추가함으로써 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와 음악에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고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몰입과 충성도를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K-팝에 이런 세계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돌 그룹이 1년에 수십 팀 정도 데뷔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가수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선 보면 1년에 데뷔하는 가수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공급 과잉의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충분 조건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 딱 데뷔를 하고 나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대중의 시선을 잡아야 되고 팬덤을 형성해야 되니까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세계관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세계관 하면 이 어벤져스 등장하는 마블 세계관이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이게 또 이 K-팝의 세계관과 연관이 있을까요? 마블 세계관은 K-팝 세계관의 사실상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어요. 아, 네. 네. 슈퍼 히어로들이 지구를 구한다는 거대 세계관은 사실은 이제 코믹스 산업의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코믹스 산업은 두 가지로 발전을 해요. 전통적 코믹스 산업,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 등장하는 DC 코믹스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비교적 잘 알려진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마블 코믹스가 있는데 이 두 코믹스 산업의 특징은 각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실타래처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고요. 그 실타래 같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거대 세계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K-팝에 딱 적용을 해보면 K-팝도 각각의 멤버들,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아티스트 또는 기업의 거대 세계관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영화나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는데 이 K-팝에 도입이 되면서 또 한 회사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낸 사례도 있다고요. 앞서서 이제 엑소의 사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그룹이 SM입니다. SM은 세계관뿐만 아니라 K-팝 표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SM 아티스트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아티스트를 연결해서 SMCU라고 SM의 거대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세계관을 광야 세계관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SM의 여러 세계관이 다 광야란 소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K-팝 기업들이 이 세계관을 여러 가지 콘텐츠에 탑재를 시켜서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라든지 굿즈, 컨셉 포토, 컨셉 무비, 뭐 영상이죠. 또 뭐 웹툰, 게임, 콘서트, 영화, NFT 출판 등등등 뭐 이런 수많은 간접 콘텐츠에 이 세계관을 탑재를 해서 팬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고 가치 소비를 하다 보면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관을 정할 때 자주 활용되는 주제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제가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창작할 때 주로 따오는 소재, 모티브로 활용하는 소재가 있는데 종교나 신화, 고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편적이고 보명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재를 문화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의 개념도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문화 원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개념 그러면 광야는 선악이 대립이 되고 고난과 유혹이 있는 제3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에스파에게 있어서 광야는 악과 싸우는 가상의 세계가 되고요. NCT는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꿈속의 공간이 되고 엑소는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외래 행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지나친 설정으로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이 K-팝의 세계관 마케팅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든지 수단이 너무 강조되면 본질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을 너무 강조를 하거나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팬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본질은 음악이고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음악을 가지고 팬들에게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거기를 통해 신뢰를 얻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은 세계관이 있는 아티스트들도 때로는 세계관을 좀 뛰어넘거나 오히려 데뷔 때부터 세계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장한 음악이 이지 리스닝이라는 음악이에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에요. 음악의 본질에 충실해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가는 이런 음악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이 워낙 중요하고 팬덤을 담아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쉽고 대중적인 음악도 같이 공존하면서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앞으로 K-팝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K-팝의 독특한 세계관이 또 문화 콘텐츠를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